저는 카디올로기에 대해서 한 10년 근무하고 한림대학교로 옮겨서 다시 10년 부인과 온콜로지 스텝을 계속 하다가요. 작년부터 이 하이프 시스템에 좀 매료가 되어가지고 이 하이프 치료가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하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병원에서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그리고 로봇 수술로 이제 암 수술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 쭉 이제 근종 치료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할 때 항상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과 저희들이 치료를 맞춰 나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갭이 존재를 했었고 이게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하고 서저리 그 사이에 갭이었죠. 그래서 그 갭 사이를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었는데 이 하이프 치료가 나오면서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하고 서저리 사이에 그 갭을 메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개원을 하게 됐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프는 결국 이제 온열 치료 그 역사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열을 이용을 해서 종양 치료를 하느냐. 이거는 뭐 기원전 3000년 이전부터 이렇게 쭉 지속돼 나왔던 그런 이론이거든요. 이제 1900년 한 중반 후반 들어와가지고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걸 이제 암에 어떻게 집속해가지고 그 열 그 치료를 그 모아서 암 치료를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발달을 해왔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이프의 원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돋보기로 햇빛을 이용해서 종이를 태우는 그런 원리에서 시작이 되고 저 돋보기 자체가 이제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면서 이 트랜스듀서에서 초음파가 발생을 해서 그 초점을 맞춰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초점에서 이제 고온이 올라가면서 종양을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프의 적용 분야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무조건 하이프가 적용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암 치료하고 뭐 판크레아틱 캔서라든지 이쪽에 먼저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산부인과 근종하고 선근증에서 실용화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있다가 그 아마 FDA 통과돼가지고 실용화가 될 건데 프로스테이트 캔서하고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라지아 그쪽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성화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임상 연구 중에 있는 브레스트하고 사이로이드 그 튜머 쪽도 역시 하이프가 곧바로 적용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 CNS 디지라든지 다른 어떤 솔리드 튜머에서 분명히 하이프가 수술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존의 산부인과 영역에서 근종하고 선근증을 치료를 할 때 기존에는 분명히 메디컬 트리트먼트 뭐 GnRH 아고니스트라든지 뭐 이런 요법이었죠. 그거하고 이제 복강경이나 아니면 개복, 로봇 수술 그 분명히 이게 양쪽으로 선택을 해야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결혼을 안 했다든지 아기를 안 낳았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제 수술을 할 때 수술 인디케이션이 돼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동안에는 임신을 할 수가 없고 또 GnRH 아고니스트 같은 호르몬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더 치료를 할 것이냐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언제 중단을 할 것이고 언제 임신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메디컬 트리트먼트 사이에서 이 하이프가 분명히 그 양쪽 사이의 언맷 니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대처요법으로 자리를 잡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궁 선근증 치료 마찬가지지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모호하고 서저리를 하자니 너무 그 급진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치료 기간하고 치료 기간 내 임신이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 하이프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이냐. 얼마 전에 산부인과 학교에서도 하이프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프를 직접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또 디스커션을 해봤더니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이 하이프 인디케이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연구의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근종 크기가 5cm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하이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서 실패를 하거나 저보다 더 큰 경우에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증상이 월경과다라든지 약물 치료 효과가 없을 때, 뭐 압박 증상이 심한 경우, 전막하 근종이나 근종성이 빠른 경우 이런 거 이제 하이프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계획에 있는 경우 수술에 앞서서 한 번 더 선택해 볼 수 있는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 수술을 하는 그런 선택적으로 또 하이프가 이용이 될 수 있고요. 그 위에 자궁의 임신이라든지 렘넌트 플라센타라든지 아니면 디스펑션을 브리딩이 심하게 나올 때 그럴 때 분명히 인디케이션 하이프를 이용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뭐 임신 중이거나 수유 생리 중일 때 이게 그 초음파 치료할 때 이제 플루이드가 많은 경우는
에너지 손실이 많습니다. 초음파 에너지가 모였을 때 블라드 플로우가 많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엔드 올간에 이제 플루이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플루이드에 열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 에너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그 다른 그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악성 소견이 보일 때라든지 근만성 염증 소견이 보일 때 역시 염증 치료 후에 그 하이프를 시술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치료 시기는 뭐 생리 중이라든지 염증이 있을 때 또 이제 뭐 지방절을 가진 분만이라든지 수술했을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차이가 있게 적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의견 접근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경험상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이런 거는 여기서 발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계상으로 아니면 1세대 충칭 하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나왔기 때문에 프로하이프가 국내에 도입된 거는 올해 2월 달이고요. 그래서 데이터 숫자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모든 그 전체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게 한 4가지 종류 이렇게 하이프 기계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아마 그 최근 것들이라서 모여서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2010년에 플러스 안에 이제 발표가 된 논문입니다. 충칭의과 대학의 위팅호 교수 등이 이제 23,600명 정도의 환자에서 또 348편의 논문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N수가 모자라는 것, 그 하이프들은 비교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시켰고, 이 중국 내에는 이 하이프 치료기가 10개 이상 이제 굉장히 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근데 분명히 알아 두셔야 될 거는 온열 치료기하고 자궁 근종을 치료하기 위한 하이프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온열 치료기는 그 42.5도 이상이면 어떤 종양에서든 인디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열 치료기를 이용한 그 종양 치료 이런 기계하고 그 하이프를 이용한 자궁 근종 치료 이거는 분명히 다른 기계입니다. 인디케이션이 하이프를 이용하는 경우는 75도 이상 올라가야지 그 이펙트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 기계들이 남발을 하고 있는데 이 온열 치료기하고는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 이 하이프를 이용한 근종 치료라고 하는 거로 인디케이션 이제 FDA라든지 이런 허가를 받은 거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2종류의 기계밖에 없습니다. 1세대의 그 충칭 하이프하고 프로 하이프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계들은 온열 치료를 온열요법을 이용한 그 종양 치료 그런 걸로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궁 근종에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르게 알고 있는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충칭 하이프가 물론 1세대가 그 기계이고 오랫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합병증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칭 하이프 같은 경우는 보통 20% 이상에서 메이저 합병증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플러스 안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프로 하이프 같은 건 아직까지는 그 2008년부터 중국에서 진행됐고 올해 2월 달에 국내에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컴플리케이션은 아직까지는 한 케이스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료 전후에 그 초음파를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 그 바스큘레리티를 가지고 그 비교를 하는 건데요. 도플러 혈류 영상을 가지고 치료 전후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관찰을 하시고 구태여 MRI를 찍을 필요가 없는 그런 기계입니다. 프로 2008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나 이제 초음파를 도플러 형상을 이용해서 치료 전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이거는 뭐 그 치료 전후 MRI 사진 비교한 것들입니다. 멀티플 마이오마 역시 비교한 것들이고요. 역시나 이제 이게 프로 하이프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하이프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태여 기종으로 비교를 하자면 결국 이제 트랜스듀서의 변천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가지고 기종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세대 그 충칭 하이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세대, 5세대 이 프로 하이프까지 결국 이 트랜스듀서의 그 발전에 따라서 기계들이 다 이제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1세대 충칭 하이프 같은 경우는 직면에서 초음파를 발사를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곡면을 넣어가지고 그 초음파가 휘어지게 만들어서 초점을 만들어지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중국에서 특허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아이디어들을 내가지고 다른 트랜스듀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이름의 기계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트랜스듀서의 변천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서 1, 2, 3, 4대는 그냥 연도순으로 한 겁니다. 이게 성능이라든 기술순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각 회사분들은 오해하지 말길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1세대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평면에서 초음파를 발사해가지고 중면에 음파 반사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나온 게 곡선으로 휘어져서 초점이 맺히게 되는 그런 거라서 옛날 아마 기술이라 그런지 아마 초점 범위가 1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2세대에서는 이거를 좀 더 다른 기술로 해가지고 곡면 반사판인데 그 곡면 반사판 안에 굉장히 많은 초음파 발생 그
점점 있는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다 초음파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수많은 점들로 해서 이제 초음파를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로 초점을 맺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저 모든 초점들을 한 점에 맺히게 만드는 그 기술의 그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세대에서 이제 다시 3세대로 넘어가가지고 이거를 좀 더 기술 개발을 통해가지고 초음파 발생기를 한 6개에서 8개 정도로 이렇게 좀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 온 겁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초점 맺히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 세대 더 발달된 그런 트랜스듀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직도 이제 초점 그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4세대 공면 수정판 해가지고 공면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특허 때문에 이렇게 기술이 변천한 걸로, 그래서 이걸로 기계들이 구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세대 이제 평면 반사형이고, 2세대 다중 어레이 방식, 3세대 이중 어레이 초점 렌즈, 그리고 4세대 공면 수정판 자가 초점 렌즈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세대 제가 쓰고 있는 이제 공면 수정판 자가 초점 렌즈형입니다. 누워서 하고 있고 찬물에 배를 담글 필요 없이 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통해서 냉각수가 배를 누르기 때문에 물이 이제 밖으로 쏟아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배 위에서 장을 다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냉각수가 들어있는 멤브레인과 피부하고 피하 조직, 그리고 자궁, 이게 일체형으로 딱 닿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초음파를 집속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사이에 끼어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션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고요. 마취를 하지 않고 이게 외래에서 만나고 자 치료하러 갑시다 그러고 역방대로 바로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금식할 필요도 없고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치료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실손보험 때문에 좀 눕혀놓긴 하지만 끝나고 바로 집에 가셔도 되는 이제 그런 초음파 치료 장치입니다. 이제 펄스로 이렇게 초음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인터벌이라든지 듀레이션, 그리고 이제 펄스 파워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0.1초 간격으로 몇 번을 치느냐, 이제 인터벌은 얼마고 듀레이션은 얼마를 치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파워가 다 이제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거 다 이제 효과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타격 횟수를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0.1초 간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위에 이제 직경 1cm하고 이제 0.1cm 그 정도의 타원형 초점이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실험 결과 나와 있습니다. 소간을 이용한 조성 실험입니다. 12회를 반복했을 때 간이 변화하기 시작해서 18회일 때 고형화 범위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24회를 했을 때는 이제 고형화가 더 넘어서서 이 탄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초음파가 더 넘어가서 다른 조직을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적당히 치료를 해야 효과적일 수 있냐, 이거는 많은 실험을 통해 많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사 실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한 14번에서 18번 사이에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4에서 5cm 정도, 이게 초점을 맺힌다고 해서 초점에만 열이 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주변으로 이제 잔열들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엔도메트리움하고 또 마이오메트리움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의 세이프티 마진을 둘 것이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임신을 원하는 경우 엔도메트리움에서 2cm 정도의 세이프티 마진을 줘야지 엔도메트리움 손상 없이 이제 진행할 수가 있겠고, 마이오메트리움 쪽으로는 보통 한 1.2cm 정도 세이프티 마진을 둬야 이제 효과적으로 퍼퍼레이션 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데이터상 나와 있습니다. 임상 평가는 2D 초음파, 병리, MRI, 비모드 초음파 다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언맨 니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명히 이 하이프가 대체 나을 거라고 다시 확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 이제 산부인과 근종 선근증 이외에 갑상선하고 유방 섬유선종에서 하이프 시스템이 역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에코펄스라고 해서요. 이게 좀 포터블로 좀 더 간단하죠.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소형화되어 있고 에코펄스에서 이렇게 초점 맺혀가지고 스킨 인시전 넣지 않고 이제 브레스나 사이로이드 파이브로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브로마 초음파상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계측을 한 다음에 역시 펄스를 줘가지고 하고 약 9mm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1mm 정도의 와이드스, 그 정도의 범위로 해가지고 이 파이브로마를 치료를 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존의 수술과 하이퍼의 차이, 그리고 이 디지털라이즈로 미리 이렇게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치료는 알아서
기계가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페인이 있는 경우, 이 프로하이퍼 같은 경우는 마취를 하지 않고 환자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가 페인을 느끼는 순간에 바로 멈춥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페인인지, 스킨 페인인지, 아니면 딥 머슬 쪽으로 페인이 있는지, 아니면 근육 자체에, 아니면 펠빅 플로어에 페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환자하고 확인해서 물어봐가지고 펠빅 플로어에 페인이 있는 경우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신경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스킨에 뻔이 있는 그 뻔 페인이 있는 경우 지속하게 되면 뻔 그 운도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치료 과정 중에 환자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그 확인을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브레스트 파이브랑 마찬가지고요. 논문 발표된 것들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캔서하고 하이퍼플라지아 역시 소나블리드 500이라는 기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고 있고, 그 브레스트하고 비슷한 기계입니다. 이제 이건 트랜스 렉탈로 해가지고 트랜스도스가 들어가서 초음파 치료를 하게 돼 있고, 역시 이제 초점 맺히는데 거기 에너지가 높이 올라가 2000W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히트하고 트랙에서 이밸류에이션까지 한 시스템에 다 된다는 거.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과 선생님들,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 갑상선, 내외과, 또 신경외과, 방사선과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하이프에 어떤 그 언맨 니드, 그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치료 부분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공통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자 해가지고 지난 9월 1일 날 이제 저희 강당에서 대한 하이프 연구회 그 발기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가 창립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대 회장을 맡아서 이걸 준비를 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여러 병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미국 FDA도 역시 통과가 됐고, 중국, 유럽 모두 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가 결국 이제 우리가 연구재단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이프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연구회가 창립이 됐고요. 아마 치료방송과 선생님들도 많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하이프 연구재단이 국위 선양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메인 등록 역시 완성이 됐고 만들어 나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념한 뜻에서 11월 12일 날 다음 달에 그 서울 성모병원에서 대한 하이프 연구 제1회 심포지움이 창립 총회가 있습니다. 외국 연자로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 그리고 그 중국 러이싱 교수까지 같이 초빙을 해가지고 이 학술 대회를 자그맣게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